안녕하십니까. 고3 2025학년도 3월 학평 국어 영역, 문학 영역 해설 강의를 맡은 우지환입니다. 지금부터 문학의 두 번째 작품 영삼별곡과 풍서기에 대한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 저당 잡힌 사대를 해설할 때도 했던 말이 있는데, 이렇게 문학 작품을 해설할 때 먼저 지문부터 읽는 게 아니고 문제부터 푸는 게 아니고 저는 항상 딸려있는 보기 지문을 먼저 풀고 소리를 하는 것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26번에 보기가 있으니까 이 보기를 기반으로 여러분들께 문제 지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먼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작품에서 질문의 형식은 인물의 의식을 표출하는 수단이 된다. 인물의 의식을 표출하는 수단이 된대요. 그 내용과 대상을 달리하는 질문들은 인물의 생각이나 경험에서 촉발되어 작품 속에서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낸다. 경험에서 촉발돼서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낸다. 이 과정에서 인물은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의 구분을 인식하고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아쉽게도 우리가 보기를 읽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영삼별곡이나 그 두 번째 작품에 대한 내용적인 해석은 찾기가 어려웠어요. 대신에 질문의 형식이 문학작품 두 개 중에서 하나에 나오거나 아니면 둘 다에 나오거나 해서 질문의 형식이 26번에서 물어보는 주요 키워드라는 사실은 알아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시 돌아가서 지문을 읽고자 할 때 질문을 어디에서 했는가를 정말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26번을 그냥 거저먹는 문제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서 이제 영삼별곡 해설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몸이 천지간에 쓰일 데 전혀 없어 30년 세월을 흐지부지 보내었다. 여기서 30년 세월이라는 말이 나왔죠. 30년 세월. 그러니까 이 주인공 화자가 나이를 짐작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화자의 나이를 짐작할 수 있는 표현이 나왔어요. 저도 30살 이상일 것 같다. 자, 풍류 정취 끝이 없어 선계 인연으로 녹수청산에 군수대로 다녔는데 녹수청산이라는 말이 나온 걸 보니 자연과 함께하는 삶, 그런 느낌의 시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자연과 함께하며 여유를 즐기면서 거니는 작품은 정말 많은데 그거를 두 가지로 구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녹수청산 이런 키워드가 나왔을 때 생각을 하고 가시는 게 좋아서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삶은 첫 번째 케이스는 진짜 자연만 좋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자연 그 자체, 자연에서 논이는 삶을 작품 전체를 통해서 그려내는 글이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자연을 즐기다가 갑자기 문득 임금 생각이 납니다. 아니면 내가 속세를 떠난 거를 그리워한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영삼별곡이라는 작품은 과연 케이스 1번일지 케이스 2번일지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읽으면서 항상 염두에 두고 파악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해석해 볼게요. 잠깐 동안 병이 들어 시골집을 닫았더니 화자가 병이 들었나 봐요. 근데 뒷절에 어떤 중이 시끄럽기도 하구나. 등장인물이 등장하니까 한번 표시를 좀 해줍시다. 뒷절에 중이 나한테 자꾸 말하는 거야. 지팡이 천천히 짚고 그 중이 와서 나한테 하는 말이 너의 병을 내가 모르겠냐. 너의 병은 천석고황이다 라고 합니다. 천석고황의 뜻은 이 작품의 주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편이 좋습니다. 네 병을 내가 모르겠느냐 라는 말 뒤에 나온 걸 보니까 어떤 병의 이름인 것 같아요. 천석고황이라는 뜻이 어떤 병인가 하니 자연을 사랑해서 걸리는 병이라고 합니다. 자연을 너무 좋아해서 걸리는 병이겠다. 그러니까 천석고황이라는 단어가 그냥 주제라는 거야. 자연을 너무 좋아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자, 봄바람이 느릿느릿 불어서 꽃은 거의 다 졌는데 산중에 비 갓 개니 날씨도 맑고 이 사람아 철없이 누워있으려나
지팡이 바삐 짚고 가는 대로 가셨구나. 가는 대로 가자는 거는 여정의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즉흥적으로 여행을 계획하는 거예요? 여행을 즉흥적으로 계획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지가 없다는 뜻이고요. 그 자체로 이 사람이 여유롭게 자연을 즐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즉시 이러한 자 창을 열고 바라보니 맑은 바람 건듯 불고 새소리 짖어드는데 시냇가 방쪽 길이 동쪽 골짜기로 이어졌네 라고 하고 있어요. 자, 맑은 바람이 불고 새소리가 짖어지는데 방쪽 길이 골짜기로 이어졌네. 머릿속에서 뭔가 떠오르죠. 이런 방법을 우리가 묘사를 했다고 표현을 하는 거고 이건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이종이라는 종을 한 명 불러냈어요. 이것도 등장인물이라 표시를 해주면 뼈 드러난 말에게 등장인물은 아니지만 어떤 소재가 등장해준 말이라는 채찍을 쥐고 여기서도 마음대로 가게 하니 라고 했죠. 마음대로 가는 거는 어차피 목적지가 없는 아까의 상황과 유사하니까 여유를 부린다는 화자의 그런 가치관, 화자의 행동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겠죠. 자, 다음 문장 읽어보면 때마침 3월 삶질 아름다운 계절이다 라고 했으니까 3월 계절적 배경을 알 수 있어요. 계절적 배경, 어떤 계절적 배경이냐? 바로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 해석해보면 아이들과 촐로들이 춘향을 못 이겨. 촐로들은 시골의 어르신들을 얘기합니다. 탁주병 둘러매고 느릿느릿 노래 부르며 오락가락 다니는 모습 한가하기도 하구나. 여유롭고 한가한 풍경입니다. 탁주는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은데 얘는 막걸리라는 뜻이에요. 막걸리, 탁주, 막걸리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해석해보면 석양이 비끼는데 지금 하늘이 주황빛이 됐나봐요. 말 등에서 잠이 들어서 첩첩한 골짜기를 꿈속에 지나치니 주천서 흘러내린 물이 청명포에 닿구나. 자, 중량국은 넘기고 망망대양이 그 앞에 둘러있어 대지와 산하를 밤낮으로 흔드는 듯 mid없는 큰 구렁에 한없이 쌓인 물이 만고의 한결같이 차고 줌이 있었던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첫 번째 문학작품 첫 번째 강의 해석할 때 이렇게 문학작품을 읽다가 갑자기 볼드체로 해서 나오는 그런 문장들이 있다면 한 번쯤 이 문장들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문제 풀 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고 했죠. 이건 팁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여기 볼드체가 많으니까 여기 문장 해석해 봅시다. mid없는 큰 구렁에, 그러니까 밑이 없다는 거는 구멍이 없다는 거거든. 구멍이 없는 큰 구렁에 한없이 쌓인, 구멍이 있었으면 물이 쌓이지 않고 흘러갔을 텐데 물이 한없이 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물의 변하지 않는 특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화자는 물의 특성이 한결같다, 이 특성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보면 만고의 한결같이 차고 줄미 있었던가 라고 감탄하는 표현 같네. 영탄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영탄법을 사용해서 감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간 장한 경치 반 이상 무리로다. 아마도 저 기운이 무엇으로 생겼는고 언젠가 성인을 만나서 이 이치를 여쭙겠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럼 성인을 언젠가 만나는 거니까 지금 만나는 거예요? 아니요. 먼 미래에 만날 거라는 것을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못 만난다. 일치불일치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바윗길에 익숙한 중에게 가마 느슨이 매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의 등장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가마 느슨이 매게 하고 깎아지르는 험한 벼락 얼른 지나쳐서 청옥산송으로 첩첩이 돌아드니 문모, 병풍, 비단, 장막 좌우로 펼쳤구나 라고 하는데 여기서 문모는 그냥 구름입니다. 구름 문자를 써서 그리고 그 구름다리를 건너 솔숲 속에 앉아주며 나무하는 아이들아, 뭔가 많이 부르죠. 중에게 뭐 시키고 나무하는 아이들에게 여쭤보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뭘 물어볼까라고 하니까 바람에 움직인 돌 내려진 지로 몇 해가 지난 뒤 짝없는 옛 성문은 언제 쌓았니? 이 손님은 누구시기에 어찌 들어와 계시니?
이런 질문들을 막 쏟아 던집니다. 그럼 답변을 하겠죠. 난내고 새끼찬 앞절의 상좌인데, 그러니까 이손님을 지칭하는 게 바로 요거겠죠. 뗄나무 하러 와서 무심히 다녀오니 진과나 없어진 줄은 우리 다 알지만은 뭔가 답변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중요한 문장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 밖에 모르는 일은 목적에 붙였도다 라는 말이죠. 자, 그 밖에 모르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를 읽어보면 화자는 그냥 자연만을 좋아하고 자연 속에서 풍취를 누리면서 여유롭게 사는 삶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건 화자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밖이라고 했으니까 자연에서 벗어난 어떤 일이겠죠. 그래서 그 밖에 모르는 일은 속세라고 해석이 됩니다. 속세일은 목적에 붙였도다. 목적 필이소리인데, 목적에 붙였다는 거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난 속세는 이제 신경 안 쓸 거야 라는 말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권섭의 영상별곡 해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는 거다. 속세에 신경을 안 쓰겠다라는 이 말이 여러분들 영상별곡을 처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문장 구조가 많이 어디선가 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비슷한 구절의 다른 시가 있기 때문인데 바로 이게 만흥이라는 작품에 나옵니다. 그 밖에 연암은님이라고 해서 많은 작품에 비슷한 느낌으로 시가 사입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작품도 한번 찾아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권섭의 영상별곡은 해석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풍서기에 대해서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나 같은 경우에는 고전 수필이에요. 수필, 장르가 수필입니다. 오케이, 해석해봅시다. 앞부분의 줄거리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성능자 김매순, 그러니까 성능자가 김매순이라는 건데 등장인물이에요. 벼슬에서 쫓겨난 뒤 한강 근처에 쓰러져가는 집 한 채를 얻었다. 바람이 심하게 요동치는데도 그는 집에 바깥문을 세우지 않았다.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데 집에 문을 안 세웠어. 바람이 슝슝 그냥 드나들게 놔뒀다는 거죠. 자, 이제 해석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능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성능자의 행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이란 요동치는 것이요, 집은 편안한 곳이다. 편안히 거처할 곳이 요동치는 것을 면치 못하고 요동치면서도 편안히 거처함에 방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듯 바람과 집이 서로를 끝없이 따라다닌다. 성능자의 뜻과 행동도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성능자의 뜻과 행동을 바람과 집이 서로를 끝없이 따라다닌다. 이 이유를 들어서 성능자가 문을 설치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추측을 하는 겁니다. 성능자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능자를 지켜본 어떤 사람이 던지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성능자의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능자가 한숨을 쉬고 탄식하면서 말해요. 바람은 진실로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자, 보면 성능자의 말이 이제 나오죠. 바람이라는 소재는 사실이래. 그러니까 바람이 뭐야? 팩트야. 오케이. 자, 자네가 그것을 널리 설명하기를 원하는가? 저 해와 달, 풀과 더위, 바람과 비, 유성과 거력은 모두 하늘과 땅에 가르친다. 팩트라는 거죠. 그러나 해는 양을 맡고 달은 림을 맡으면 더위는 사물을 펴주고 추위는 움츠리게 하며 비는 사물을 적셔주고 벼락은 내리치니 저들은 오로지 한 가지의 기능이 있고 그 나머지가 서로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람의 기능이 아니라 바람 이외의 것, 바람 이외의 사물의 특징을 열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람은 그렇지가 않다. 방위를 맡아서는 사방풍이 되고 천지의 모퉁이를 합해서는 팔방풍이 되고 소식을 전하여 24풍이 되고 사계절과 좋아하여 72풍이 되어서 한시도 바람이 불지 않는 데는 없다. 한시도 바람이 불지 않는 데는 없다. 북쪽 바다에서 일어나서 남쪽 바다로 들어가기까지 그러니까 쉬지 않고 불어대고 한 곳도 바람 불지 않는 곳이 없대요. 큰 나무를 뽑아버리는 일이 있지만 굵은 싹을 펴주기도 하고 단단한 얼음을 얼리기도 하지만 물결을 일으키기도 하니 한 가지 일도 바람 때문이 아닌 것이 없다. 이 세 가지가 바람의 속성이겠죠.
저 하늘과 땅 사이에서 형체를 받은 것이 하루라도 바람을 불어서 살 수 있는 것이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바람 이외의 것들은 오로지 한 가지의 기능에 한 가지만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그 나머지가 서로 통할 수가 없지만 바람은 뭐예요? 어떤 기능도 많고요. 한시도 바람이 불지 않는 때가 없고 영원하고 그리고 한 가지 일도 바람 때문에 아닌 거죠. 모든 그런 현상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람의 속성인 거예요. 이렇게 필기를 해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뛰어난 제주와 웅변수를 용맹과 지모, 공적과 후모, 그러니까 플러스적인 요소들인데 그런 것도 수천 년 안에 높고 얕게 올리고 흔들리면 넓고 크게 돌고 돌아 사라져 버리니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한들 그 지속성이 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영원할 수는 없다는 거죠. 바람이 호응해서 일어났다 사라져버리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소육과 주박이 서로 천거하여 편당하는 것과 유승과 이덕유가 서로 알력을 두는 것은 이게 뭔 소리일까 갑자기? 그래서 밑을 내려보면 소육과 주방이 서로 천거하여 현하는 것은 매우 친했는데 친구가 출세하니까 그 친구 역시도 자극을 받아서 출세했대요. 그리고 우승유와 이덕유가 서로 알력을 두는 것도 우당과 이당 사이의 투쟁. 이거는 근데 투쟁이고 얘도 역시 출세한 거예요. 그렇구나. 이런 이야기를 또 넣어줬고 아침에는 바람이 화한 듯하다가 저녁에는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니 바람으로서는 작고 작은 것이라 바람이 아니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난도 바람이요 나도 바람이니 유독 나만 그러하겠으며 옛날도 바람이요 지금 역시 바람이니 단지 이 집만 그러하겠는가. 자 여기가 살짝 해석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일단 내가 모르는 이야기들이 나왔고 그리고 바람으로서는 바람이 아니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 문장이 해석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 헷갈려요. 남도 바람이고 나도 바람이 유독 나만 그러하겠으며 옛날도 바람이고 지금 역시 바람이 단지 이 집만 그러하겠다. 근데 바람의 속성을 통해서 보면 이 글이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약간 해석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람은 뭐라 했죠? 바람은 영원하고요. 누구한테나 적용되고요. 그리고 모든 일의 원인이에요. 이 세 가지 속성을 딱 보고 이 문장을 읽고 바람으로서는 작고 작은 것이라 바람이 아니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게 이런 일화들은 결국에 바람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하지도 않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도 않으니까 얘는 바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남도 바람이요 나도 바람이니 유독 나만 그러하겠으며 옛날도 바람이요 지금 역시 바람이니 단지 이지만 그러하겠는가는 영원성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바람의 보편성을 여기서 해석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건데 바람에 처하는 데에 길이 있으니 막막한 가운데 정신을 모으고 빈대의 형체를 맡겨서 가해 오더라도 어기지 말고 거슬러 오더라도 부딪히지 않으면 바람도 또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 편안도 없고 유동도 없고 바람도 없는데 집도 없는 듯이 한다면 무엇을 면했다고 기뻐할 것이며 무엇을 잃는다고 두려워할 것이며 그대 말이 그럴듯하기는 하나 그 경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자, 이 문장이 굉장히 킥입니다. 해석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뭔가 중요한 부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바람에 처한 데에 길이 있으니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오는 길에 길이 있으니까 막막한 가운데 바람이 불어서 막막할 수도 있죠. 근데 그 가운데 정신을 모으고 비어있는 데에 형체를 맡겨서 가해 오더라도 바람이 오더라도 어기지 말고 그냥 바람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바람을 맞이해라. 바람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딪히지 않으면 거슬러 오더라도 바람을 거슬러 가더라도 부딪히지 않으면 바람도 또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 바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바람이라는 것이 나를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그러니까 바람을 받아들여라.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편안함도 없고 요동도 없고 바람도 없는데 집도 없는 듯이 한다면 무엇을 면했다고 기뻐할 것이며 무엇을 잃는다고 두려워할 것인가 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바람을 받아들여라는 말의 일종이겠죠. 그대 말이 그럴듯하기는 하나 그 경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 경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바람을 바람대로 보고 집은 집대로 보고 뭐든 뭐대로 보는 게 바로 경계를 두어서 보는 건데 지금 말하고 있는 김매수 선생님은 경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말을 통해서 경계를 벗어나 그러니까 집은 집대로 바람은 바람대로 이렇게 해서 경계를 나눠서 해석하지 말고 바람을 통하는 건 그대로 받아들이고 문도로 집도 바람도 이런 경계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경계를 벗어나라. 즉 바람과 집에 경계를 두지 말라
바람은 바람이고 지는 지우가 아니라 바람을 받아들이고 그렇다면 경계를 벗어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가나 두 개의 작품을 모두 해석을 완료했고 이제 문제풀이로 넘어가겠습니다. 22번입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가는 나와 달리 특정한 계절적 배경에 주목하여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근데 계절적 배경 가 지문에서는 봄이라고 주어져 있었어요. 봄이라고 주어져 있었어요. 그럼 나와 달리라고 하면 나 지금 볼까? 풍성이는 바람과 집, 경계 막 이런 얘기밖에 안 하고 있었어요. 계절적 배경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계절적 배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억부터 이게 정답이 되겠죠. 다음 문제 가기 전에 나머지 선지 오답 풀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가와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신경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시간도 안 흘렀어. 왜냐면 대화를 중심으로 전개가 됐기 때문에 신경의 변화도 없어. 김매순 선생님이 바람이 경계가 없어야 된다고 주장했다가 안 했다가 이렇게 경계가 그 신경의 변화가 나타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는 그냥 아예 아니고요. 한번 보면 가와 나는 모두 원경에서 근경? 그런 거 별로 없었어. 대화하는 거였고. 3번 보겠습니다. 가와 나는 모두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지난날에 대한 반성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날에 대한 반성은 아예 없었어. 나에서. 가에서도 없었던 것 같아. 자연적으로, 친화적으로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5번 보면 가와 나는 모두 점층적인 구조를 통해서 내적 갈등이 심화되는 현상, 내적 갈등 자체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22번 답은 1번으로 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23번 같이 보겠습니다.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주래요. 일단 1번 보면 기억을 보면 이 몸이 천지간에 쓰일 때 전혀 없어. 30년 세월을 흐지부지 보내었다. 기억은 시간적 표현을 활용하여 헛되이 보낸 자신의 과거를 집약하고 있다. 헛되이 보인 자신의 30년 세월을 집약하고 있으니까 기억. 1번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미음 볼까요? 맑은 바람, 번듯 들고 새소리 지저귀는데 시냇과 방초길이 동쪽 골짜기로 이어졌네. 이번에서 풍경에 대한 묘사를 바탕으로 화자가 떠날 길의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 아까 제가 묘사라고 했죠. 묘사를 통해서 동쪽 골짜기로 길이 이어졌다니까 동쪽으로 뭔가 가겠죠. 그러니까 방향을 암시하고 있는 거 정답이겠습니다. 그러니까 2번도 맞는 선지 같아요. 디귿 볼까요? 자, 아이들과 출로들이 춘행을 못 이겨서 팥죽병 둘러매고 내릿내릿 노래 부르며 오락가락 다니는 모습 한가하기도 하구나 라는 선지에 대해서 선지 3번에서는 인물들의 여유로운 행동을 열거하여 여로에 동참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아쉬움은 드러내지 않았죠. 내가 여행을 하는데 여로에 동참하지 않는 아이들과 출로들에 대한 아쉬움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냥 한가하기도 하구나, 그냥 한가한 정취를 그냥 묘사하는 것일 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선지 보면 리을 보겠습니다. 첩첩 산골짜기를 꿈속에 지나치니 주천서 흘러내린 물이 청명포에 닿았구나. 이 과정에서 공간의 이동 과정을 생략하여 시상 전개의 속도감을 부여하고 있다. 꿈속에 지나쳤다. 그러니까 속도감 있게 여행의 일정을 서술하고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리을 4번 선지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리을 보면 청옥산 속으로 첩첩이 돌아드니 운무 병풍 비단 장막 좌우로 펼쳤구나. 배경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깊은 산속에서 마주한 대상을 비유적으로 제시해 풍광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거. 미음 정답 맞겠죠? 23번의 답은 3번 선지가 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아쉬움은 전혀 드러내고 있지 않았죠. 다음 24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라고 했는데 아까 A를 뭐라고 했느냐면 뒷절에 어떤 중이라고 했고 B는 보니까 이거네요. 그럼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는 이것만 볼 게 아니라 A 근처에 어떤 상황이 설명되어 있는지 그리고 B 근처에 어떤 상황이 설명되어 있는지를 둘 다 고려를 한 후에 문제를 풀어봐야겠습니다. 자, A 한번 환기해 볼까요? 뒷절에 어떤 중이 시끄럽기도 하구나 라고 하는 요 A는 나에게 천석보황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키워드인데 어떤 말이냐? 자연을 좋아하는 벼에 걸렸다 라고 하는 그런 A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B는 뭐야? B는 내려보면 바윗길에 익숙한 중에게 가마 느슨이 매게 하고 깎아지는 험한 벼랑 얼른 지나쳐서 그러니까 뭘 시킴 얘한테 내가 얘한테 뭘 시켰어. 그리고 험한 벼랑을 지나쳐서 저를 펼쳤구나. 그러니까 얘는 그냥 시킨 것밖에 없는 그런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A와 B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24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A와 B는 모두 화자가 여행을 통해 달성해야 할 목적한테 뭘 시키겠어? 아니겠죠. A와 B는 현재 상황을 언급하며 여행을 달성을 주저하는 화자의 태도는 없었고요. A는 여정의 구체적 경로를 제시하고 A는 여정의 지속을 도와준다. 자, 보면 A는 여정의 구체적 경로를 제시해요. 아니야, A는 그냥 너는 진짜 자연을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밖에 안 해. 그러니까 경로 제시 안 합니다. 상황 볼게요. A는 여정을 시작하도록 화자를 독려하고 B는 여정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을 덜어준다. 자, 볼까요? A에서 더 많이 보면, 그러니까 내가 병이 들었어. 그래서 뭔가 쉬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A라는 중이 너 자연 좋아하니까 여행해라 라고 화자를 독려하는 말이 아닐까. 천석고왕이겠네 라는 말 자체가 너는 자연을 좋아하지, 그러니까 자연을 여행해 라고 독려하는 말이겠고요. B는 여정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겠죠. 왜냐면 화자가 뭘 짐 들라고 시켰으니까. 그럼 B는 어려움을 덜어준다. 맞는 선지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보겠습니다. A는 화자의 여행의 조건이 충족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B는 화자에게 여행의 기간을 단축할 것을 권유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A도 보면 여행의 조건이 충족되어 있음을 강조한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냥 넌 자연을 좋아해 라고 말한 거니까 얘도 약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답은 어쨌든 4번 선지가 답이 되겠다. 다음으로 2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는 거였죠. 나는 아까 뭐였어? 바람, 집, 경계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성능자가 아닌 어떤 사람은 바람과 집이 각각 요동치는 것과 편안한 곳에 대응된다고 보았다. 이거는 일치불일치 문제라 맞다고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능자는 바람과 달리 해와 달, 추위와 더위가 명확하게 구별되는 한 가지의 기능만을 지녔다고 보았다. 바람은 여러 가지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으로 존재하였다고 했지만 그에 대비해서 해와 달, 추위와 더위 명확하게 구별되는 한 가지의 기능만을 가졌다고 보았죠. 그러니까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한번 보면 성능자는 바람이 큰 나무와 굽은 싹, 단단한 얼음과 물결을 아우르는 만물에 영향을 시킨다고 보았다. 맞죠? 왜? 아까 내가 해석하면서 뭐라 했어? 이렇게 물결표 치면서 바람의 세 가지 속성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근데 보편성이 있었죠. 만물에 영향을 끼치는 것 같고요. 4번 선지 보면 성능자는 뛰어난 재주와 웅변술, 용맹과 징후 등이 결국 모두 사라져 버린다는 점에서 바람과 같다고 보았다. 바람과 같다? 모두 사라져 버린다? 뭔가 헷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바람의 속성 세 가지가 있는데 한시도 바람이 불지 않는 건 없다. 한 곳도 바람 불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러니까 약간 영원하다는 거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4번 선지에서 성능자는 뛰어난 재주와 운명술, 용맹과 징후 등이 결국 모두 사라져 버린다는 점에서 바람과 같다고 보았다. 그럼 바람은 영원성을 상징하는데 결국에 모두 사라져 버린다는 점에서 바람과 같다? 그럼 4번이 아닌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뛰어난 재주와 운명술 그대로의 워딩이 섞여 있습니다. 용맹과 징후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린대요. 아, 그랬었지. 그럼 바람이 허공에서 일어났다 사라져 버리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4번이 정답이야. 왜? 그냥 일치불일치적으로 여기 나오니까. 그럼 알았어. 일단 4번 맞는 거 알았어요. 근데 뭔가 약간 이상하죠. 바람은 약간 영원하다고 했는데 바람이 사라져 버린다는 점에서 그럼 바람이 사라진다는 거잖아. 해서 다시 바람의 속성을 이해해보면 바람은 영원하긴 해. 근데 사라지기도 해.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 바람 하나가 그냥 영원하게 그냥 바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있었다가 사라지고 근데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서 여기서 있었다가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이 첫 번째 경우가 아니라 두 번째 경우처럼 사라지고 생기지만 어쨌든 간에 영원하게 존재하는 게 바람이다 라는 설명이었기 때문에 사라져 버리기도 한다는 점에서 바람과 같다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5번 마지막 선지 보겠습니다. 성능자는 바람도 없는 듯 집도 없는 듯이 여긴다면 경계점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보았다 라고 합니다. 바람도 없는 듯 집도 없는 듯이 여긴다면 경계를 벗어날 수 없다고 보았다. 경계를 벗어나야겠다라는 거는 성능자의 바람이니까 뒤에는 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바람도 없는 듯 집도 없는 듯 이라는 게 약간 문제점입니다. 바람도 없는 듯 집도 없는 듯. 그럼 바람도 없고 집도 없고라는 거는 바람이라는
어떤 자체를 하나 정의를 하고 그리고 집이라는 것도 하나 자체로 정의를 하고 그 두 개가 없고 이런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능자가 뭐라고 했어요? 바람이랑 집에 경계를 두면 안 된다라고 애초에 말을 한 사람인데 바람도 없는 듯 집도 없는 듯이 여길 수가 없어요. 그럼 애초에 전제 이 문장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성능자는 이렇게 여기지 않으니까. 경계를 벗어날 수 없다고 보았다는 뭐 나중에 오케이라 치더라도 바람도 없는 듯 집도 없는 듯이 여길 수가 없어요. 성능자 관점에서 보면. 오케이? 그래서 25번 1번부터 3번이 일지적으로 해석이 된다면 4번 같은 경우에 내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서도 그래도 한 번쯤 이 단어를 찾아서 지문을 한 번 더 파악해 보시는 게 좋은 해결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26번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는 아까 읽었듯이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기를 다시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질문이라는 형식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해석해 드리는 보기였어요. 자, 1번 보면 가에서 만고의 한결같이 차고 줄미 있었던가는 한없이 쌓인 물에 대한 질문으로 자연의 불변성을 끝내 알 수 없을 것이라는 자각으로 이어지는 문. 여기서 만고의 한결같이 차고 줄미 있었던가는 물의 속성이죠. 한번 채워진 게 변하지 않고 그대로 채워져 있다 라는 건데 그게 한없이 쌓인 물에 대한 질문이었나 생각해보면 질문은 아니었어요. 애초에 질문 형식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한없이 쌓인 물이 만고의 한결같이 차고 줄미 있었던가 질문의 형식이 아니라 감탄을 한 거예요. 물이 한결같다는 그런 속성을 보고 감탄을 해서 영탄법으로 해석을 하였기 때문에 아까 그 지문이 애초에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1번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해석해보면 자연의 불변성을 끝내 알 수 없을 것이라는 자각으로 이어지는 분 이것도 틀렸어요. 왜냐면 물이 영원하다, 한결같다 라는 어떤 속성을 이미 캐치를 하고 감탄을 했기 때문에 끝내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이미 물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자연의 한결같다는 속성을 알게 된 것이기 때문에 1번은 그냥 완전히 틀린 문장이어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번부터 5번 선지가 왜 맞는 선지인지, 왜 적절한 말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에서 저 기운이 무엇으로 생겼는고라는 질문은 망망대함을 본 경험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자연의 이치는 성인을 만나서야 논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이어지는 이건 일지적으로 정확히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가에서 나무하는 아이들에게 던진 지난 일에 대한 질문은 앞절의 상자의 답변으로 이어지면서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의 구분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는 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의 구분은 보기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재인식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나무하는 아이들이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을 직접 답변을 해주죠. 내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 뭐라 설명을 하면서도 그래도 그 밖에 있는 일은 목적에 붙이겠다. 그러니까 다 알려주지 않겠다는 거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의 구분에 대한 인식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볼까요? 나에서 성능자의 뜻과 행동에 대한 어떤 사람의 질문은 바람과 집의 관계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러한 인식의 한계를 지적하는 성능자의 답변으로 이어지죠. 성능자는 관계성을 아예 두지 말고 그냥 하나로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한계를 지적하는 것도 맞겠고요. 5번 보면 나에서 바람도 또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 라는 질문은 직전 질문에서 이어지면서 삶의 자세에 대한 성능자의 깨달음이 바람의 속성에 대한 이해에 기반한 것임을 보여주는군. 바람도 또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 해석해보면 아까 바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맞이하라는 거였죠. 그러면 바람도 나를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삶의 자세,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냥 수능해라 에 대한 성능자의 깨달음이 바람의 속성에 대한 이해에 기반한 것 맞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26번의 답이 되어서 이상으로 풍서기와 영상벌곡에 대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